김 목사의 돈 이야기, 김철호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교육을 넘어서 또 강연을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또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시대의 진실 까발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공동체 집단 무의식을 깨우다.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1세기 지구촌은 이제 기후 환경의 위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지구촌 제국지 패권 경쟁의 위기가 우리 한반도 이 동북아 정세에 큰 그늘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구촌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아주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헬조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3포, 5포, 7포, 뭐 달관 세대. 삶의 모든 그 조건들과 미래의 희망들을 포기하고 이제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 하면서 살겠다. 마치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래서 달관 세대 이런 말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청년들은 본인은 이제 흙수조차 없어서 무수저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청년 실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청년이 되면 실업자이고 신용불량자이다. 청년들이 대학문을 나서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채무자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21세기에는 공정경쟁이라는 말이 난무를 합니다. 그 공정경쟁에 대한 여러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크고 거리가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내주안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안으로 쪼그라들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리 열심히 학벌을 쌓고 또 스펙을 쌓아봐도 늘 나는 안으로 이렇게 내면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살이밖에 못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핑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눕는다, 평평하게 눕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를 살아가기 위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 동물일까? 사회적 동물일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공유경제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이타적 동물이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밑바탕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1세기에 유행하는 생활경제 주체성 현상들, 청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소확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활동의 결과물들에 또 만족하고 또 성취욕을 느끼고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비, 작은 경제활동, 이런 것들 안에서 삶의 그런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소하게 살기, 미니멀 라이프. 저도 어쩌다 보니 자꾸만 살림살이의 도구들, 살림살이의 그런 내용도 자꾸만 이렇게 커져가기도 하는데요. 자기 삶의 자리를 간소하게 하는 그런 생활 주체성의
현상들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영화 니틀 포레스트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농촌 생활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욕구나 삶의 욕망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의 생활경제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21세기는 성장 신화 욕망을 버려야 한다. 21세기를 이제 수축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21세기 수축사회에서는 성장 신화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자본경제 체제의 실상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IMF 애환위기를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애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과 폐해들은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도 이제 애환위기를 통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영화들입니다. 금융경제자본 체제, 제가 체제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금융자본 경제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려서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경제, 실물경제, 우리 생활경제 속에서도 이미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영역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금융경제, 실물경제를 이제 금융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제가 17년 동안 비탄감 상담운동을 하면서 생활경제 속에서 이렇게 파악을 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융경제라는 건 우리 호주머니 속에 돈이 나가서 이자와 이윤을 먹고 더 큰 돈으로 우리 호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거, 이거를 이제 금융경제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실물경제를 하면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쓰임을 바꿔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서비스를 사오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실물경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2020년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이 1924.5조 원입니다. 근데 2034만 임금 노동자의 총 임금 소득은 한 860.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가운데 56%에서 60% 가까이가 이자와 이윤, 불로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총 임금 소득은 45.5%, 40%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60% 가까이가 이자와 이윤,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생활경제 속에서 불로소득 대박을 꿈꾸고 금융 투기에 나섭니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들면서 이제 불로소득 대박 금융 투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돈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 옛사람들은 이제 돈이 뭐냐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죠. 금융이라고 하는데 돈이 돌고 도는 것, 이게 금융이고요. 이걸 화폐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이 돈이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돈이 나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게 손에서 손을 거쳐서 돌고 도는 걸 돈이 돈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21세기에는 전혀 그렇게 돈이 돌지 않습니다. 돈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숫자로만 돌죠.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것을 공식화하면 종잣돈이 있어야겠죠.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 거기다가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겨놓는 돈, 이런 걸 합쳐서 본원통화, 이걸 종잣돈입니다. 이 종잣돈이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돌아서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신용화폐입니다. 이게 빚이죠.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2021년 4월 말 본원통화가 234.3조 원입니다. 이 본원통화 종잣돈이 통화 승수, 돈이 도는 속도 14.26배로 돌고 돌아서 신용통화 3,342.4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신용통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은행이 하는 주된 일이고, 은행은 이걸 통해서 이자와 이윤을 축적하게 됩니다. 21세기 돈, 우리 호주머니의 모든 돈은 다 신용통화죠. 즉, 빚입니다. 근데 빚은 반드시 이자와 이윤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와 이윤이 쌓여서 우리가 자산 또는 부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020년 국민 순자산이 1경 7,215.2조 원이라고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경 7,215.2조 원보다 훨씬 더 액면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청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실거래로 이제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기준 시가로 매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훨씬 줄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 가운데서 이제 가계 자산만 떼면 1경 423조 원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2012만 우리나라 그 추정 총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5억 1,220만 원의 자산의 목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 집 자산은 어디가 있을까? 지구촌 0.01% 부자가 지구촌 모든 부의 모든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의 특징은 이렇게 독점 자본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무한 독점하고 축적하고 무한 소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돈의 실체, 신용통화죠. 근데 이 신용통화는 은행이 이자와 이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독점 자본이 이 이자와 이윤을 착취하고 독점하고 쌓아서 더 큰 자본과 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1세기 세상은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화폐가 따로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법정 통화를 발행할 때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쓸 화폐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이자와 이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금융 시스템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꾸러기들 가운데 누군가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진 사람 중에
아주 소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라로 떨어져서 자살 대열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뭐 몇백 년 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용불량 상황에 빠진 사람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 되었는데 21세기에는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라로 떨어져 자살의 대열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은행의 공공성은 이제 0점이 됐죠. 그래서 은행인가 금융투자회사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불안전 판매, 온갖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런 은행들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런 돈벌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입는 폐해들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네트리브리션, 응징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페인 영화입니다. 이거 보시면 은행이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서민 폐해를 양산하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비영리 재단인가 금융투자기관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족형 비영리 재단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족형 비영리 재단 현황을 볼까요? 1900년 이전에 미국의 비영리 재단은 18개 뿐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173개로 늘어났고요. 1950년대에 283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대해서 25,094개가 됐고요. 2005년을 기점으로 63,059개가 됐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한 20만 개 정도 그 이상으로 이제 가족형 비영리 재단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의 가족형 비영리 재단 중에 하나 록펠러 재단이죠. 7대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 7대가 흘러온 지금도 자산 규모가 1경 2천조 원이라고 한데요. 정확하게 정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족형 비영리 재단은 사실 비영리 재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융투자기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자본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가족형 비영리 재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미국 가족형 비영리 재단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영구적인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보람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21세기 가장 뜨거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가족형 비영리 재단으로서 이 세계 최대의 부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 재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녹색혁명동맹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네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농업혁명을 일으켰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GMO 곡물을 공급하려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면역 세계연합, 이것도 빌 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데요. 백신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여기도 빌 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백신을 통해서
자본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상상을 할 수 없겠죠. 지금 전 지구촌의 모든 인민들이 다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세계보건기구에도 빌 게이츠 재단이 큰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제너 연구소라는 백신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백스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이거 사실 코백스 백신으로 공공화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빌 게이츠 재단이 아주 쌍술들어 반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로 이 제너 연구소의 코백스 백신을 넘겨줬습니다. 큰 돈벌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에 매시 비숍이라는 사람이 박애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박애라는 탈을 뒤집어 쓴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김 목사의 돈 이야기. 교육이라기보다 또 강연을 넘어서 좀 낯설은 이야기, 또 거슬린 이야기, 또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낯설고 거슬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 진실을 이제 까발리려는 것이 이 김 목사의 돈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21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 공동체, 집단 무의식을 깨우다. 사실 21세기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일부러 정말 집단 무의식에 이렇게 일부러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